돼지 감자는 얘는 이제 사실은 맛이 전혀 없다 보니까 돼지의 사료로 주로 사용이 돼서 다른 말로는 저희가 뚱딴지로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정말 황무지에서도 잘 번식할 정도로 재배가 굉장히 용이하대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가축 사료용으로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 한참 당뇨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자연산을 채취해가지고 돼지 감자 차로 많이 드셨을 거예요. 얘를 이제 재배해가지고 잘라서 말려서 돼지 감자차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판매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돼지 감자차로. 근데 이제 얘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생강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익히지 않은 생것은 특별한 냄새, 그러니까 생것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으로 먹을 때는 그 인체 내 소화효소로는 절대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얘는 생으로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생돼지 감자 같은 경우는 아삭하고 우엉 같은 맛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소화효소가 없기 때문에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생으로는 사실은 섭취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돼지 감자가 아까 말씀드린 뭐 당뇨병이 좋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면서 차로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 차로 먹는 건 뜨거운 물에 저희가 불려서 먹는 거, 끓여서 먹는 거다 보니까 익혀서 먹는 느낌이죠. 돼지 감자 주성분이 사실은 과당 있죠. 과당이 베타 1, 2 결합으로 중합한 이 이눌린, 이 프락토스 중합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과당이 베타 1, 2 결합으로 중합한 거죠. 프락토스가 베타 1, 2 결합을 해가지고 이눌린이라는 성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이눌린 같은 경우는 뭐 다알리아 뿌리라든지 우엉 뭐 이런 거 등에 사실은 좀 있는 성분들인데요. 이 이제 성분이 비피더스균 생육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돼지 감자에 풍부하다 보니까 이걸 차로 만들어서 많이 드시고 요즘에는 뭐 돼지 감자로 김치도 담고 찜도 하고 무침도 해서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 같은 경우는 마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죠. 뮤신, 특수한 성분. 이 마 같은 경우도 그 주성분이 전분이에요. 전분이고 굉장히 점성이 강해요. 그래서 아마 마 이렇게 절단해 보시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것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뮤신이죠. 그래서 껍질을 벗기면 나오는 미끈미끈한 점질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뮤신이 알파 아밀레이스 등 효소를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알파 아밀레이스가 전분 분해 요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전분을 분해한다는 건 소화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소화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마는 갈아서 생식을 많이 하시고 또 삶아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는 한약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약선 요리나 이런 요리책에 보시면 마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산약이라고 써 있는 재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를 한방에서는 자양강장에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올리고 있고 또 노인들 있죠. 기침 가래 또는 신장 보호에 이 마를 한약재로 같이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카사바는요, 이제 일단 원산지가 이 외국이죠. 남아메리카 열대 지역이 일단 원산지고, 또 동남아시아나 남태평양 그런 섬에서 이제 열대나 아주 더운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 널리 분포된 서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얘도 그 덩이 뿌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막 퍼져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커지면 고구마처럼 굵어지는 게 이 카사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사실은 다른 서류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전분이 굉장히 좀 많이 함유되어 있고 얘는 또 칼슘도 있고 비타민 C도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여기서 채취 이 카사바의 덩이 뿌리를 곱게 빻아 물에 넣어 가라앉는 것을 건져서 말린 게 바로 타피오카예요. 여러분 그 공차 먹으러 가면 이렇게 있는 그 알갱이 있죠. 그래서 과자, 알코올, 뭐 풀, 요리 이런 것들에 다양하게 이 타피오카를 쓰더라고요. 타피오카 전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빵집 가시면 깨찰빵 같은 거 있죠. 약간 쫀득쫀득한 찹쌀기가 느껴지는 빵들은 찹쌀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타피오카를 사용해서 그렇게 쫀쫀한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 분말로 얘를 사용을 합니다. 타피오카 펄은 그거네. 그거죠. 이게 공차에 들어가 있는 거죠. 버블티에 넣는 타피오카 펄 제조에 이용되는 게 바로 카사바예요. 그래서 이제 카사바를 곱게 빻다 보면 아래 가라앉는 거 그거는 이제 타피오카 분말이고요. 그걸 이제 펄로 제조한 건 버블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껍질을 보이시죠? 사실은 이 껍질에 쓴맛 카사바라 그래서 이 껍질에가 이 시안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요. 시안배당체인 리나마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섭취를 안 하시려면 가열해 가지고 이 배당체를 가수분해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다행히도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시안배당체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 이렇게 곱게 빻아 물에 가라앉는 것을 건져서 말려서 타피오카처럼 드시진 않을 거면 그냥 감자처럼 그쪽 지역에서는 쪄서 먹는데 우리가 감자, 고구마 쪄서 먹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오래 보관하려다 보니 이렇게 곱게 빻아가지고 이런 타피오카 분말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티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안에 이 동그라미가 쫄깃쫄깃한 타피오카 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밀크티예요. 밀크티. 우리나라는 공차 가면 이거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사바 뿌리를 곱게 빻아 물에 넣어 가라앉는 것을 건져내서 배 주머니에 넣고 흔들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동글동글 알맹이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 알맹이를 뜨거운 철판에 잘 섞으면 익으면서 반투명한 타피오카 펄이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이제 얘가 노화가 이제 느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쫄깃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만약 사실은 이게 바로 타피오카 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공차에는 이런 갈색 같은 거 있잖아요. 얘는 카라멜 색소라든지 갈색 설탕 향을 넣어서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 버블티 나왔을 때 이제 이게 다 이런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딸도 처음에 어렸을 때는 너무 좀 징그럽고 미끌거린다고 싫다 하더니 지금은 잘 먹더라고요. 이게 이제 느끼는 그 감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억지로 사 먹기는 좀 차라리 커피를 사 먹지 버블티는 별로 안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타피오카로 만든 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그 서류가 끝났고요. 이 6장 챕터에 있는 두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류는 저희가 이제 콩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의 콩깍지를 형성하면서 그 안에 이제 종자를 만든 거, 그죠? 그 종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강낭콩도 될 수 있고 완두콩도 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콩가식물이 생산하는 종지를 우리가 두류의 정의로 봅니다. 그래서 두류는 기본적으로 단백질 식품이다 보니까 뭐 일단 그 가치가 두류라고 딱 했을 때 두류의 정말 큰 특징은 두류가 주는 양질의 단백질, 지방 이게 이제 두류의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두류를 어떤 그 식용유 그렇죠. 식용유나 이런 유지의 주요 원료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하지만 자체 두류가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조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곡류만 섭취했을 때 부족한 아미노산, 특히 이제 라이신을 보충하는 굉장히 싸고 저렴하면서 그렇죠. 좋은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공급원으로 저희가 두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또 두류는 뭐 인도 많고 또 철도 있고 또 칼슘도 있고 비타민
비원도 굉장히 풍부해가지고 얘네들은 또 말려 놓으면 보존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 콩을 주식으로도 먹고 부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어 왔고, 두류 자체를 가지고 이용하는 뒷부분에 나오지만 조리 가공하는 식품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두류의 종실, 두류의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두류의 구조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먹는 건 바로 이 자엽이죠. 이 부분이 저희가 섭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류의 종류 크게 볼 수 있는 것들 나왔네요. 대두, 녹두, 완두, 잠두, 동부, 적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잠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마 이거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은데, 얘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루에콩이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뭐 제가 보니까 그 미숙한 꼬투리 같은 경우 덜 익은 건 채소로도 많이 먹고, 이렇게 완전히 익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이런 콩 같은 경우는 뭐 밥에도 넣어서 먹을 수 있고 또 떡거물로도 먹기를 한대요. 그런데 대부분 얘를 그 한방에서 약재로 많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콩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이 그림에 콩 모양이 특이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주로 한약재로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네이버 같은데 잠두라고 치시면 뭐 한약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효능 같은 거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뭐 이 콩깍지 같은 게 뭐 이 잠두가 부종을 치료하고 뭐 그런다고, 코피나 대변 출혈 뭐 이런 것들, 콩도 이 꽃도 쓰고 줄기도 쓰고 잎도 쓰고 굉장히 뭘 많이 쓰더라고요. 동부는 저희가 이제 동부콩이라 그래서 아마 떡 드실 때 많이 보셨던 콩이고, 그다음에 강낭콩, 리마콩, 병아리콩 이렇게 또 이런 콩들도 있어요. 병아리콩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수업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제가 병아리콩을 선택한 이유는 이게 굉장히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제가 대량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밥을 할 때 이제 한 주먹씩 넣는데, 이제 일단은 귀리하고 현미를 많이 넣다 보니까 밥 색깔이 노랗잖아요. 근데 익었을 때 얘도 약간 이색을 띠다 보니까 오히려 그 검은 콩이나 완두콩 넣었을 때보다는 애들이 그냥 먹더라고요. 색깔이 비슷해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이 병아리 콩하고 검은 콩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낭콩이나 완두콩 이런 것들은 계절을 타는 거니까 그때 계절에 많이 날 때 많이 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두류의 성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류 기본적으로 이제 보편적인 성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시기 전에 잠깐만요. 요거를 먼저 볼게요. 표 6-2에 두류의 구성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류를 저희가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PPT도 있는데 한번 여기서 보고 갈게요. 첫 번째, 두류를 단백질과 지질 함량이 높은 두류를 이렇게 대두하고 땅콩으로 나눴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두류, 그 다음에 수분과 비타민C 함량이 높은 두류,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이 유심히 보시면 그 탄수화물이 높은 두류에 보시면 강낭콩, 녹두, 동부, 완두, 적두, 특히 팥, 굉장히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팥이에요. 팥. 뭐 팥하고 완두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얘네들이 탄수화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먹는 노란콩이나 땅콩은 절반 이하죠. 탄수화물이 작아요. 그 대신에 뭐가 높나요? 그렇죠. 단백질이 노란콩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는 뭐 녹두도 높긴 하지만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여기 푸단두콩이나 풋콩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굉장히 작죠. 익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시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두류들이 거의 비슷한 특징들이 뒷부분에서 나와요. 그래서 조리 특성을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나 불리실 때 또 방법이 달라져요. 다시 돌아올게요. 두류의 이제 성분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대두하고 땅콩에는 아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분류한 거예요. 1번, 2번, 3번. 표 6-2를 간단하게
뒤에 성분까지는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표를 보셨으니까 이해가 되죠. 대두하고 땅콩은 아까 단백질과 지질 함량이 높았고요. 강낭콩, 녹두, 동부, 완두, 팥 요거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함량이 높았죠. 특히 이 탄수화물이 상당히 높은 식품이에요. 그다음에 푸단두, 푸콩은 수분과 비타민 C의 함량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서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럼 이런 두류들은 이제 두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영양소 성분들을 좀 볼 건데요. 일단 두류는 단백질을 20에서 40% 정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함항 아미노산이 좀 부족해요. 그 중에 뭐가 많이 부족하냐면요. 메티오닌하고 시스테인. 이게 좀 부족하고요. 반대로 반면에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뭐 리신, 이소루신, 그다음에 루신 또는 페닐알라닌, 그다음에 트레오닌, 발린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콩의 주 단백질은 이건 다 외우셨을 거예요. 글리시닌이죠. 그래서 이제 얘는 글로불린류인데 대두의 주 단백질은 글리시닌, 땅콩의 단백질은 아라킨, 팥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파솔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콩류에 들어있는 지질은요. 대두가 17%를 가지고 있고 노란콩, 땅콩이 상당히 높았죠. 단백질과 지질의 함량이 높았는데 그 중에 최고는 바로 땅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콩에 보시면 콩에 있는 지질을 한번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대두가 17%의 지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대두의 지질 때문에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우리가 식용유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용유 대두의 지질을 추출했더니 상온에서 황색 액체예요. 그게 바로 식용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대두가 가진 지질의 성분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 안에는 리놀렌산 7% 정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리놀레산은 50% 이상. 그 다음에 올레산이 25%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대두의 지질은요, 총 토탈 88% 정도, 그러니까 대두가 가지고 있는 구성 지질의 88%가 불포화 지방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먹기에 좋은 양질의 식용유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끄집고 나와서 그렇죠? 88%가 불포화 지방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식용유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또 콩은요, 이 콩의 지질에는 유화에 또 도움이 되는 레시틴도 아주 소량 0.1에서 0.2 정도 함유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기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의 함량이 높다라고 해서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퍼센테이지로 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아까 강낭콩 탄수화물이 많은 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강낭콩, 특히 강낭콩에는 60% 이상이 탄수화물이에요. 그 중에 이제 대부분 전분 상태로 들어 있고요. 그리고 대두에는 노란콩에도 탄수화물은 있죠. 라피노스, 스타키오스 등 올리고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비타민 B군도 포함하고 있고, 비타민 C, 아까 푸단도 푸콩에 풍부했었죠. 그리고 무기질도 3에서 5% 정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칼륨과 인의 함량이 높은 식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콩은요, 피토케미칼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피토케미칼이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분들도 콩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콩을 가지고 뭐예요? 식용유를 만들어서 상온에서 보관해도 뭐 공기만 만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서 저희가 오일로 식품에 이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리폭시게나제, 헤마글루티닌, 트립신 저해제 뭐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래야 되니 이걸 토탈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특수 성분이죠. 이런 것들. 결국 이런 것들이 두류가 가지고 있는 특수 성분들인데 아까 피토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소플라본 같이 약간 그 뭐죠? 이 아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 이런 거는 그 대두에 굉장히 함유되어 있지만 얘네들이 항산화 효과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리폭시게나제 같은 경우는 콩에 있어서 콩 비린내를 생성하는 물질이에요. 얘는 콩 비린내. 그다음에 헤마글루티닌은요. 적혈구 응고를 촉진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트립신 저해제는 말 그대로 그 트립신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화되는데 방해가 되는 물질이죠. 콩 삶으면 나오는 게 트립신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두류는 굉장히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굉장히 좋은 영양가를 지닌 식품이긴 해요. 하지만 굉장히 조직이 단단하죠. 콩 같은 거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소화 흡수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쉽게 소화하기 어려워서 불려서 삶거나 막 이래서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폭시게나제라든지 헤마글루틴 이런 특수 성분 이런 것들이 같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제 일단 그냥 생으로 드시기는 어렵고 가공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행인 건 이런 물질들이 여기 피토케미컬 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물질들은 가열을 했을 때는 그 역할을 잃어버려요. 불활성화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날것으로 드셨을 때는 이런 거 충분히. 그래서 콩 덜 삶아진 거, 콩국수 같은 거 먹고 배탈 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성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어떤 활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잘 익혀서 드셔서 이런 성분들을 없애고 나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사포닌 같은 성분도 콩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팥 같은 경우도 한 0.3% 포함되고 있다 보니까 팥 같은 경우는 물에 반드시 침지시켜가지고 사포닌을 좀 우려낸 다음에 삶아서 팥죽을 끓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류는 이 단백질의 상호 보완 효과를 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요. 일단은 콩도 일단 필수 아미노산 조성이 다른 두 개의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서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해 주는 게 단백질의 상호 보완 효과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단백질의 질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쌀에다가 콩 넣어서 콩밥 먹는 거, 빵에 달걀 넣어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빵하고 우유 같이 먹는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놨죠. 콩밥은 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을 쌀이 보강해주고, 콩은 쌀에 부족한 특히 이 중요한 리신을 공급해서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식품을 이렇게 섞어서 먹을수록 단백질의 상호 보완 효과는 증가한다 그랬는데 이제 주로 많이 설명하는 게 밥에다가 콩 넣어서 먹는 거랑 빵 만들 때 달걀이나 우유, 빵하고 달걀하고 우유 같이 먹는 걸 많이 단백질 보완 효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상호 보완 효과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함으로써 상호 보완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두류의 기본적인 성분을 아셨으면 이제 두류가 가진 조리적 특성을 볼 건데요. 첫 번째로 흡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두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두류를 조리할 때 아마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두류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류를 조리할 때 우리가 좀 부드럽게 하려는 목적도 있고 가열 시간을 좀 단축을 시키려고 물에 담가서 불려서 사용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부드러운 콩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은 두류의 조리성 중에 첫 번째 이 흡습성 때문에 그래요. 흡습성 자체가 없다면 아무리 뭐 담궈도 얘가 연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먹기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흡습성을 이용한 불리기 같은 경우 이제 콩을 불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조리 시간의 한 25% 이상을 단축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을 담가두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수분 흡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흡수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뭐 끓는 물에 한 예를 들어서 1.5분, 뭐 2분 정도 끓는 물에 이렇게 삶았다. 그러면 찬물에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걸 끓는 물에 데치시면 한 1분에서 2분이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의 선택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빨리 이 콩을 불려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끓는 물에 데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어디 다녀와서 할 거다 그러면 내가 오는 시간 생각해서 한 2시간, 3시간 전에 담궈 놓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찬물에서 두세 시간 걸리는 게 끓는 물 1에서 2분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